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 면책 특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정치권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면책 특권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특권이 많냐? 어디까지 봐줘야 하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회의원 예전만 못하다, 재미없어졌다 그런 말들 많지만 여전히 이 금배지 안에 담겨있는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이번엔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도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봐줘야 하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특권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목선.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 상세히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목선이 또 왔어요. 북한 일가족 4명 동해 목선 귀순. 군은 어민 신고받은 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자발적인 탈북민인지 민간인인지를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여기 어디냐? 한국배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주민을 발견한 강원도 현지 주민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이들이 귀순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포용, 한국일보 3면입니다. 여당의 혁신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원외 인사 중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쓴소리 2인방도 포용할까? 그 와중에 유승민, 이준석계인 천하람 위원장에게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천하람 쪽에서 고사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야유, 한겨레 신문 3면입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비방성 팻말, 야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협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때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결정했어요. 팻말, 야유, 이거 유치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이는 오늘의 시사 용어, 오늘의 시사 상식. 과연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제시카법인데요.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죠. 재수감 수준의 제시카법, 성범죄자 지정시설에서만 살아야 한다. 제시카법, 오늘 화두입니다. 미 플로리다주가 2005년 당시 9세 제시카 성폭행 살해 계기로 만든 법인데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등에서 3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바로 제시카법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죠. 그간 강력범죄 출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신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또 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거두절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요? 이러려고 만든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에 제공된 특권,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 이렇게 쓰면, 자꾸 쓰면 이러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배지로 받은 면책. 결국 청담동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그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한 김의겸 의원. 허위 제보로 판명됐습니다. 어제 명예훼손 혐의,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김의겸 의원의 면책 특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경찰은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기가 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죠.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더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보시죠.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맞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명예훼손성, 비방성 내용을 확신에 차서 여러 차례 제기한 김의겸 의원. 저때 당시 당의 최고위원들 몇 명도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공세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허위로 다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면책 특권이 있다며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논란의 시작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면책 특권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고요. 어제 저 그 경찰의 결정은 간단한 결정이지만 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첫 번째로 저게 과연 공평한가. 예. 저때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협업했다고 그랬어요. 협업.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탐사와 협업. 공동 정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야합이냐 이랬더니 발끈해가지고 야합은 아니고 협업했습니다. 야합이나 협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공동 정범이에요. 그런데 같이 공동 정범인데 한 명은 처벌받아서 구속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민사적으로 뭐 1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면책이 된다?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검수완박의 폐해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이 언제냐면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10월 24일이었어요. 오늘 10월 25일이니까 작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날인데 예.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수사를 뭐 제대로 했습니까?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찰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인 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면책 특권이 헌법에 있다라고 하는 걸 경찰이 몰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의겸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제 수사 안 하겠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무려 딱 1년이 걸린 거예요. 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작년 10월 24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딱 1년 동안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결론을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취재를 다 끝내서 허위로 다 판명이 났는데 그러고서 1년. 그러면 저게 허위인 걸 다 알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면책특권인 걸 아는데 경찰은 그간 1년간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허위인지 여부를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이든 아니든 김의겸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허위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걸 갖다가 1년 동안이나 고민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해당 매체는 송치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김의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거면 1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상식인데 그거는 초등학생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닌가.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경찰은 그 대법원 판결도 모른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박정화 의원님도 나와 계시고 박영진 의원님도 나와 계셔서 이제 양박 의원님들이 딱 나와 계신데 예. 제가 봤을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 분의 의원님들은 박 의원님들은 감이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뭐 여러 날리고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님이야 뭐 0.5선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박용진 의원님은 3선을 바라보고 계신 의원님인데 만약에 저라면요. 지금 당장 헌법 개정안 발의하겠어요.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정화 의원님 기회예요. 저는 의사 있어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활용하려고 한 거였고 그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이건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의사를 다 모았는데 지금 거는 사실은 좀 황당하고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경찰이 알아서 분명히 본인도 허위인 거를 인정한 거를 그걸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불송치한다, 사건을 없애버린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1년간 경찰은 뭐 하고 있었냐? 아니 뭐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수사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상황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똑같이 적용 안 하고 그럼 법이 누가 앞에 평등하고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가서는 그럼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예, 해당 매체는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면책특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경찰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지금 내린 거예요.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국회의원은 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하겠다라는 결정을 지금 경찰이 내린 셈인데. 그런데 고소인이 누굽니까? 장관이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국의 장관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그런 사건을 이렇게 1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한번 붙자고 하는 건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사건도 이렇게 1년씩이나 묵히고 있는데 일반 사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폐해는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여당이든 어쨌든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당에서 첫 번째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하는 개헌안을 내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수완박 원문시키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박정화 의원 강하게 오늘 초장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면책특권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실 테니까 이러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혹한 독재 시대에 예. 실제로 뭔가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런 어떤 민주당 혹은 야당의 소수 야당의 어떤 그나마도 남은 어떤 자유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언론도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아닙니까? 또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데스크에서 다 봉쇄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신껏 진실을 얘기하는 예. 그런 공간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얘기해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치를 하고 재판부가 이것도 어쨌든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은 용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가 됐다면 그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경찰은 송치하고 네. 재판부가 네. 100번 양보해서 예. 혹시 지금 헛다리 짚었지만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예. 장관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그 정도의 여유는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전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경찰이 미리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시간을 끌고 아까 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불송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조치기는 맞습니다. 경찰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추측입니다만. 눈치를 끝까지 본 거죠. 음. 사실은 저런 면에서 아예 불송치를 한다면 초장부터 소신껏 불송치를 해서 예를 들면 한 달 이내에 그런 결과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보니까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예. 바른농을 읽어보면 이거 봤을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초장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논란은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1년 동안의 어떤 말하면 정치 권력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하게 눈치를 본 거죠. 시사 방송을 경찰이 많이 본 거 아니냐. 지지율도 좀 비교해보고 추측입니다만 이런 비판까지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 박용진 의원님, 김우겸 의원의 반박은 실제로 믿을 만한 개연성은 있었다라는 거지만 글쎄요. 김우겸 의원 본인도 어정쩡하게 사과한 사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에 저 빼고는 나머지 세 분이 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 감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건 반대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자체는 이제 사실은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면책특권은 좀 다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독재 시절에 있었던 권리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유치원 3법을 할 때도요 한유총에서 박용진 저거 고소고발해갖고 말려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빨갱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도 한유총에서 집회할 때도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가 면책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방어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현대와 국민 예.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도요. 그 어마어마한 법률 사단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속에서 작은 의혹 조각 하나를 가지고 전체 진실을 맞춰나가는 거. 상당히 훌륭한 의정활동이었고 지리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김우겸 의원의 요 청담동 질문도 외람되지만 이 박 의원님의 그런 훌륭한 지리와 어떤 같은 급 이렇게 보십니까?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독재 권력은 사라졌습니다만 못지않게 경제 권력, 그야말로 재벌들의 권력은 오히려 옛날의 독재 권력보다 더 셉니다. 우리 사회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찾아내고 바로잡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들이 작은 의혹 조각 하나를 가지고 전체 범죄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권리를 무너뜨리거나 차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폭로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상임위랑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발언을 가지고 면책특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는 더 확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기자들과의 인터뷰, 그것에 근거한 기자회견, 그것에 근거한 백브리핑. 다만 재미있는 건 백브리핑을 의원실에서 하면 안 돼요. 기자실 바로 옆에 복도에서 하는 건 되고요. 기자회견문에 첨부해서 자료를 나눠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별도로 나눠줘서는 안 되고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몇 가지를 다 확인을 제가 하고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8명이 구속이 되고요. 이른바 삼바 사건. 예, 이걸 예.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 제 질문은 그런 것들은 다 훌륭한 의정 활동이었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명확하게.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좀 짧게 해주세요. 앞서 이 두 개의 예. 이제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에도 상당히 많은 변호사 그룹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법률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이 수사도 하고 법률도 검토하고 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김우겸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 발언을 할 때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명백한 허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네. 경찰에도요 전혁진 변호사님을 같은 훌륭한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이런 상황을 잘 모른 채로 그냥
저런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관건은 이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정말 의심하고 검증한 상태로 질의를 했을까? 야, 이건 진짜다라고 확신을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로 질의를 했을까? 아니면 아닐 수 있지만, 가짜일 수 있지만 일단 흠집 내보자라는 나쁜 목적으로 질의를 했을까라는 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무슨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고민이었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 경찰의 판단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당시 판단입니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전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관련해서 혹시 후속 조치나 이런 거는 좀 어제 뭐 고발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 가지는 것이 그냥 행동하잖아요. 대충 넘어가 주니까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였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그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저도 박용진 의원이 하셨던 그런 의정 활동 저도 해내고 싶어요. 뭐 삼바나 유치원 3법 같은 거. 그런데 이거는 책임과 소신과 뭐 이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냥 질러보자였어요. 국회 내에서 질러보자.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무려 대통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그리고 그거는 보좌진 몇 명, 의원이 조금만이라도 가서 확인만 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는 얘기예요. 그냥 질러보자 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된 일. 뭐 김의겸 의원이 그냥 헛방해서 질러서 의혹 제기하고 막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고 흠집 내고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도 책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건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다른 예를 들어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옹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정말로 아니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경찰은 뭔데 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변소로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변소를 재판정에 가서 김의겸 의원 측이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이게 명백한 범법행위라면 송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송치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불송치해요? 왜 무슨 눈치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이게 설령 이렇게 가다가 우리 정법전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독립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을 좀 흠집 내자 아니면 검찰에 소위 한번 맞짱 떠서 개겨보자 검찰이나 한번 그 뚜껑 열려봐라 라는 게 있었다면 저는 경찰 저 지도부 해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를 내리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엔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경찰이 불송치한 걸로 인해서 사건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어요. 누구냐? 한동훈이 피해자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고발인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인데 이렇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까지 있는데 뭐 왜 굳이 어차피 그 한동훈 장관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사소송까지 10억씩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의 신청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검찰로 송치가 될 건데 경찰이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체적으로 경찰의 그 결정은 이상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민사 10억 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난해 12월에 이 10억 원 소송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반응했죠. 들어보시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그러면 이 민사소송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의겸 의원님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10억에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주신 행동으로 봤을 때 김 의원님은 좀 돈에 민감하신 분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헌법 45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 단순히 형사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사 책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면책 특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억 원도 기각이 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의신청하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도 10억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판사님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판사한테 몰빵한 건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 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민사 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면 진단이 다르잖아요. 참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요. 이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까지 이 대장동 재판부로 배당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정합의를 결정을 통해서 33 형사 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지른 지금 행위이고 그리고 좀 피고인도 달라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합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가 이걸로 망각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 질서나 아니면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한 그런 사건들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 여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입니까? 이 위정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죠?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공개할 텐데 한동훈 장관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 완박에 대해서도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단속 수사가 약해진다며 반대한 바도 있었는데 일파만파 나비 효과가 이어지고 있죠. 주제 공개합니다. 이선균 의혹 일파만파, 캠퍼스까지 마약 광고가? 정말이요? 이럴 겁니까? 이선균 씨에 대해서 경찰이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다 추가됐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어제 추가 입건됐어요. 사건의 발달은 고급 유흥업소 마약 첩보 수사 중 이선균 씨 연루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금 2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에 이어져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까지 추가해서 입건을 한 건데 얼마 전 이 배우 유아인 씨도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이 입증해낸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는
별건인가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군요.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향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이렇게 화학 제품 같이 약으로 만든 게 그게 향정신성 그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른데 제가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 번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자극, 그 자극보다 더 큰 자극.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하는 게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믹스해가지고 막 칵테일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 우리 사회에 보면 지금 이선균 씨가 어디서 마약을 접하게 됐느냐? 아주 고급 유흥제 그 유흥업소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초고급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인지 뭐 2,000만 원인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그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 시장이 고급 시장도 있고 대중제도 있고 지금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요. 이러다가 진짜로 큰일 나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이 저희 때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그 일부가 또 마약에 이렇게 그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정부에서 검수완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범죄 내 시행령으로 마약 범죄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약에 대해서 경찰 지금은 조금도 진짜 늦춰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이선균 씨. 뭐 파스타, 기생충 등등 정말로 이 연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기되는 혐의가 그렇게 양질은 아니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고급 유흥업소가 등장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을 접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그 고급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 직원의 집에서 여 직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혐의를 경찰이 잡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유흥업소 여 직원은 구속이 된 상태고 거기에다가 뭐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선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라는 사실, 거기에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니 나의 아저씨는 어디 간 거예요? 글쎄 뭐 누군들 지금 이제 대학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봐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프라이빗한 가게에 술 먹으러 갔다가 오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하는데 그게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점차 그러니까 길들어지면서 향정까지 갔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유명인의 경우에 이선균처럼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폭로하면 지금 이 사건도 인지 사건 아닙니까? 예. 폭로를 하면 자기는 모든 어떤 뭐 광고, 영화 이게 다 끝나는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돈 매덕 주는 게 훨씬 나은 구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 사범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배신자가 생깁니다. 왜 마약 수사의 특성상 당신은 좀 약하게 해줄 테니까 마약하는 다른 사람 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약에는 분명히 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가에 나오는 마약은 굉장히 낮은 저질의 마약들이 싼 가격으로 흘리고 그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면서 상당히 그 높은 퀄리티가 높은 마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빠지면 저만큼 이승균 씨처럼 도저히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걸 알고 분명히 마약 사범들은 배신자에 의해서 같은 마약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덜미가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이선균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마약 검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이제 전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체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별게 아니고요. 모발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정황은 특히 3억 5천만 원 그 공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급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그 뭐 고급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구속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정황상으로는 이선균 씨도 지금 그 수사에서 그 다음에 처벌을 피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품에서 이제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경찰 역할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있던 작품에서의 이 캐스팅된 배역도 경찰, 이선균 씨가 경찰 역할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이선균 씨의 이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약간 준법 정신이 강하고 선량한 이미지였다는 건데 상당히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말고도 유명 이 작곡가도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사자, 유명 기업 창업주 손녀, 연예인 지망생, 그리고 방송인 출신의 작곡가.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 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내사 대상에 올랐어요, 정혁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약이 끊기가 어렵다. 사실은 담배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 끊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마치 괴물이 막 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걸 갖다가 아주 그 진짜 초인적인 그러한 그 의지력이 있지 않으면, 오죽하면은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을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심각한 게 마약 범죄이고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30대 작곡가 A 씨, 유명 방송 출신인데 내사는 이제 정식 수사 전에 과연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경찰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 씨뿐만 아니라 이 30대 방송인 출신의 유명 작곡가와 관련된 단서도 경찰이 확보를 한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첩보 내용 중에 수차례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30대의 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가. 하지만 이분이 마약 투약을 했는지 이 구체적인 혐의까지는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와 함께 내사를 받고 있는 이 가수 지망생과 함께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고 하고요. 2009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작곡가 역시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경력이 있네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에. 이 경찰의 이 마약 수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캠퍼스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 마약 광고가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광고인데 뭐 복도나 화장실 이런 데 붙었나 봐요. Do you need inspiration? 영감이 필요하냐? QR코드로 메신저 채팅방에 연결된다고 해요. 건대, 홍대, 가천대 이 같은 명함 200장을 살포한 혐의, 4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술 관련 학생들 영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생활비 마련 위해서 광고를 배포한 것일 뿐 판매 계획은 없었다. 마약류 판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대 학생, 대학생들이 술, 담배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 무서웠다. 건국대 학생, 마약 거래 투약, 음지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명함을 보면요, 우리 큰 대형 미디어 거래 띄웠는데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Do you need inspiration? 영감이 필요하냐? 라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It's totally legal now. 우리가 파는 건 굉장히 합법적인 거다. 라고 하고요. We prepared an innovative product for you, wicked weed. 라고 마약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발명한 거는 액체류에 이거 완전히 합법이다. 이것은 너에게 영감을 자극해 줄 것이다. 라고 1g이 너에게 굉장히 높은 영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짓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피자 한 판 발언 말고도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피자 한 판 값에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에 더해져서 이 발언인데요. 지난 4월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는 나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마약 가격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 바로미터고요. 청소년에게 마약을 접촉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가담한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화 의원님, 실제 초등학교 학부모들, 중학교 학부모들 요새요.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절대 마약 먹어서도 안 되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마약 조심하라. 실제 학부모들이 그렇게 당부한대요. 예전에는 등교길에 차 조심해라. 그렇죠. 이상한 사람 조심해라. 교우 관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뭐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까 봐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이제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너무 쉽게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청나라가 왜 망했어요? 아편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중국이 지금까지 가는데 100여 년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이 인구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은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약에 휩쓸리면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외국 나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뭐 지하철 역사 같은데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광화문 일대에 그런 사람들이 쭉 퍼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나라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런 거는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알려주고 전체 발본 세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세관도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모든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마약이 이렇게 만연되고 스멀스멀 사회를 좀먹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당시 한동훈 장관의 이 마약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대검찰청 내에 있었던 마약 전담 부서를 통폐합했던 추미애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마약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누구 말이 맞았는가? 라고 본다면 국민들 판단하실 것 같아요. 박윤진 의원님, 예. 마약 정치를 한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법사위로 제가 이동을 해서요.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좀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이제 검사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내에는 마약 사범을 마약 조직과 또 이거를 판매하고 제조하고 하는 이런 마약 조직들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되는 검찰 조직도 있습니다만 법무부 산하에는 또 이 마약과 관련해서 치료, 보호, 감호 시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약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마약은 차단, 처벌, 그리고 치료와 격리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물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잡아들이려고 말해요. 잡아들이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 마약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이 잡아들이고 많이 조직 파괴하고 이 원점 타격해야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로 아까 잠깐 표현하신 것처럼 뭐 오빠 이렇게 해서 잠깐 실수로 이렇게 그 호기심에 접촉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길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보호치료 감호소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담당할 의사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러니까 이 보호치료를 통해서 마약으로부터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입소를 하겠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보호치료 가면서 들어가서 마약을 끊겠습니다 했는데 저 자리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래가지고요. 다시 그 사람이 마약에 다시 빠졌던 경우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세요 이제 검사가 아니고요.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고요. 검찰이
경찰이 마약 수사 잘하는 거 그거 경찰이 알아서 두시고 검찰이 혹시 경찰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법무부가 해야 할 우리 사회 전체에서의 마약의 재범, 재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뭐 예산 이런 것들 가져오시면 저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어떤 지적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뿐만 아니라 이 재활에도 좀 강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김영주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당시에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놨어요. 맞죠? 그리고 왜 검수완박을 했느냐라고 반대하면서 한 장관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피자 한 판. 그러자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은 마약 정치를 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대다수의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마약 수사 잘하지 검찰만 잘하냐? 검찰은 마약 수사 손 떼라! 라고까지 발언했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쉬운 게 저는 검수완박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 전체 유기체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국가를 안전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모독히 검사가 했던 걸 다 경찰한테 주면 소화불량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이나 저 사건을 뭐 예컨대 김의겸 사건도 1년 걸릴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경찰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검찰로부터 경찰에 다 준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 검수완박의 문제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마약 범죄의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고 법을 개정하거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겟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매우 안타깝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는 분이 또 뭐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매우 반성의 지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검찰은 한 장관이 그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느냐? 10년 전까지, 2014년까지 마약 청정국 19. 이게 개수가 20이 넘어가면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2014년에 19였는데 2015년에 23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니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8년에 대검 강력부를 그 폐지를 해요. 대검 강력부가 뭐 하는 데냐면은 마약 관련된 컨트롤 타워거든요. 거기에 한 발 더 뛰어가지고 2020년에는 추미애 장관이 아예 대검에 있는 마약과 이름 자체가 마약과인데 마약과를 폐지를 갖다가 하고 일선청에 있는 그 강력부를 형사부로 전환을 시켜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에 마약 그 개수가 35까지 50%가 확 뛰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진짜 큰일 났다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정책은 반대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아예 그 35까지 뛰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약과 자체를 대검 마약과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그 상태로 지금 쭉 가다가 작년에 가서야 그러니까 올 2월에 가서야 한동훈 장관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는데 어디서 출범시키느냐? 서초동, 그러니까 중앙지검하고 인천, 부산, 광주 이렇게 하거든요. 요번에 경찰이긴 하지만 이게 그 이성균 씨 관련해가지고 쭉 적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마약범죄는 검수완박에 해당돼가지고 검사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시행령이 작년 2022년 9월 8일에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경제범죄에 보건마약을 집어넣었더니 아니 마약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해가지고 그때도 또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추미애 전 장관은 마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연하게 된 하나의 그 계기를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약과 같은 걸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좀 단속에 느슨해질 테니까 여유 있게 좀 즐겨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시정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은 올해 한 8개월간의 마약 사범이 전체 한 해 마약 사범 숫자와 벌써 맞먹는다라는 통계 보도도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국가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는 다수 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미 일찍이 검찰은 마약 수사 권한이 박탈됐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검찰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경제범죄 하에 둬서 시행령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한 법은 검찰이 마약을 수사할 수 없는데 이 검찰의 시행령으로, 대통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검찰이 한시적으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둬야 합니까? 저는 진짜 이 건에 대해서는 야당에 제안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애매한 거 좀 정리해줘요.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와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이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수사 역량을 총집결해서 단기간에 더 이상 이 존머스처럼 벌어지지 않도록 수사 역량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야당 이거 좀 전향적으로 좀 보셨으면 뭐 예를 들어 차기 국회 때 원포인트 하면 되잖아요. 개정으로 원포인트 개정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예. 되잖아요. 야당이 법안 다 만들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어려운 법안도 아니고 해줘서 더 이상 마약이 퍼지지 않고 마약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거는 무슨 정치권에서 여야 흥정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툼의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괜히 무슨 검찰을 뭐 억압하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이것만 해줬으면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야당 일각에서 이거 가지고 또 이런 얘기예요. 무슨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당정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선균 관련 마약 혐의 사건을 가지고 덮으려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저희가 김의겸 의원 얘기했는데 그거 저희가 정말 양심에 따라서 그거 저희가 말도 안 돼서 방송에서 뺀 건데 일부러 아이템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안 하고 정말 좀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가서 다툴 건 다투더라도 이런 것만은 정말 국가를 생각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면서 제안을 좀 드려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자, 뭐 이 법적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이트 하나 더 전해드리죠. 마약 조직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공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관문이 뚫린 겁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온몸에 마약을 감은 뒤 패딩을 입고 입국했고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반입을 했어요. 마약 조직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공모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문인데요, 저기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현지 마약 총책에게 한국 세관이 빼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들었다라는 진술. 입국 당시 검색대에서 약속된 세관 직원이 빨리 지나가라고 신호를 줬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마약을 수사하는 것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검경할 거 없이 국가의 수사 총 동원을 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판단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죠. 오늘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돌직구쇼 시작하면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시사 용어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의 시사 용어는 바로 이 제시카법이었습니다. 유치원 인근의 조두순, 대학가의 박병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라는 논쟁입니다. 유치원 인근의 조두순, 대학가의 박병화. 경기도 의정부의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경기도 안산의 아동 성범죄 조두순. 경기도 화성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법무부에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자, 국가 지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법입니다. 그러자 법조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나 이중 처벌, 삼중 처벌 아니냐라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에만 국한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운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박정호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두 분 의원, 여야 의원님들 의견 궁금한데요.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강력히 들고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인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피해자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는 아니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마냥 인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저는 해결책을 저런 식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런 지금 거론됐던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 와서는 정부가 뭐 했냐고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욕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허술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하기 전에 저는 저렇게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완전히 사회와 격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형량이 있어서 그걸 다 치르고 나온다면 저는 더 이상의 범죄,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또 시비를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무부가 추진한다지만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금 우리 당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동의하거나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그 말만 여당이군요. 지금 현재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국회에서. 얼마 전 어제도 그랬잖아요. 무슨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법 직권상정한다고. 지금 여당 별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 권력은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웠고 공은 의회 권력이 있는 민주당에게로 돌아갔는데, 민주당의 또 법사위의 스타 국회의원인 박용진 의원님, 한국형 제시카법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밌는 거 한번 확인할까요? 네. 여당이시니까 당연히 당정 협의하셨죠? 제가 대변인이긴 하지만 모든 당정협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제 아마 협의됐을 거라고 알고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요, 당정 협의 해야죠. 안 했어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하면 누가 저걸 발표하느냐?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발표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이거를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당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파트너니까, 국회 내 파트너니까 여당의 먼저 의견을 듣고, 여당에서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여당에 또 법률 전문가가 좀 많아요. 이분들이 야, 이거 헌법 소원 걸리면 이거 문제되지 않아? 위헌하냐? 이런 법원리 검토 좀 해봅시다. 그리고 발표는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털컥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딱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전문가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검색해 보세요.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그 검색해 보시면 모든 기사의 맨 말미에 법률 전문가들의 여러 우려가 두루룩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해요, 자꾸 한동훈 장관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법률 전문가고 우리 사회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동훈 장관이 덜컥 이렇게 얘기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아니, 불쌍한 여당이 해야 되잖아요, 뒷수습은. 그리고 여당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한동훈 장관한테 귀뜸도 못 들었는데 일단 야당 탓부터 하자. 야당이 반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국회를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장관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취지더라도요. 예. 절차 밟으시고 그 법무부 장관이면 우리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법사위 위원장님이 김도읍 여당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예. 서로 의논 좀 하세요. 의논 좀 하세요. 의논 좀. 정부 여당 간에. 자꾸 예. 안 그러니까 신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자, 요거 박정호 의원님 혹시 방송 중에라도 요 제시카법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확인해볼게요.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전 야당 있었을 박용진 거라고 의원님께서는 하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지금 휴대폰 쓰셔도 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제가 법무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김영주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면 야당 법사위 의원들 직접 만나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법무부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은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고 판단한 거죠, 한 장관이.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이 법을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그 여당이 한 장관에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총선에 나갈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어떻게 총선을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은 제시카법 자체가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큰 취지에서 나쁜 법 아닙니다. 물론 위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권에 대한 혹은 이중 처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수 의견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보면 말하자면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많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가집니다. 지금이야말로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피해자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민주당도 이제는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런 상황 같아서는 아주 타이밍이 아주 좋은 거죠. 총선 앞두고는 지금 바로 여야가 전적으로 합의하에 표결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기권이나 반대 없이 가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정호 의원님 전화 어디다 하셨어요?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통화했는데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동훈 장관 여당을 설득했다.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 와서 정책위 의장께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법사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됩니다. 이 여야 간의 어떤 설득과 합의 절차가 좀 남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밴데요? 목선입니다. 북한에서 또 일가족이 4년 만이에요. 목선 귀순을 했습니다. 강원 속초 앞바다 이상한 배 있다. 어민 신고. 북한 일가족 4명 신병 확보를 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3명. 일가족 4명은 북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목선을 보고 발견한 그리고 최초에 신고한 어민 임재길 씨를 저희 제작진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상한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게 한국 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래 보니까 북한 배예요. 자기가 우리 배 저 앞에 저기 오더니만 모야줄을 거는 거예요. 걸고 또 건너가더라고요. 언제 출발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대요, 새벽에. 그때 이제 마침
비행기가 자꾸 빙빙빙 돌더라고요. 뭐. 그 비행기를 보더니만 또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대한민국 공군이다고 괜찮다고. 장화 신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손에 뭐 고무장갑 같은 걸 끼웠는데 기름이 오일 같은 게 많이 묻었더라고. 나보고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속초 앞바다라고. 그랬더니 뭐 배를 나한테로 붙이면서 지가 우리 배 올라와가지고 저 앞에다 모야를 묶고 지네 배 또 건너가더라고. 지네 배 또 이렇게 묶고 놓더라고. 나도 좀 황당했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근데 속으로 이랬죠 이제. 그 이제 담배를 하나 피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배 한 갑하고 뭐 생수 한 병하고 이렇게 줬지요. 내가 뭐 지약 탔나 또 걔들 본 앞에서 내가 물을 먹는 시험까지 했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고개를 끄덕 끌더라 한번. 젊은 여자가 이래야 우리 배를 이렇게 구경하더니만 한국 배들은 좋다야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깨끗했어요. 남자는 뭐 얼굴에 소금기가 좀 많이 묻었더라고. 그 선실에 들랑달랑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4명이라서 그 안에 뭐 애기가 하나 있었는 모양이다. 김영주 의원님,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북한에서 이 목선 타고 온 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여유가 넘쳐요. 예전에 4년 전에 뒷짐 한 번 지고 저 속초였을걸요. 그때도 이렇게 싹 하고 여기가 어디요? 물어봐서 강원도 사투리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 왔어요. 그래서 신고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뚫렸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와서도 북한 분들이 한국 배는 좋다야. 글쎄요, 이제 저분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아프리카의 끝에 탕헤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겨울이 되면 유럽으로 넘어오는 배를 뒤에 타고 거의 절반은 바다에 떨어져서 죽거든요, 겨울에.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브랄타 해협이. 고속정으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죽을 줄 알면서 매달려 오는 사람들한테 뭐 겁이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것인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가까이에 한국이 있고 그렇게 한국이 부유롭게 살지 모르고 왔다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안도감일 겁니다. 아마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오죽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저런 말하자면 목숨을 거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어떤 감행을 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저것을 한 개인 어부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직접 군이라든지 해경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고 민간인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 신고를 받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빈살만 왕세자, 윤 대통령 숙소에 직접 찾아 23분간 별도 환담, 이후 15분간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윤 대통령을 이제 옆에 동승을 한 상태로 행사장으로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빈살만과 윤 대통령 점점 친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벤츠 차량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옆에 동승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두 분이 그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신사협정의 진정성, 이뇨한 바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일단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하나 했는데 손 피켓, 그다음에 물러가라, 뒤에서 훈수 드는 야유, 이거 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처럼 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여야가 참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그 견학 갔는데 뒤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러가라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훈수 두면서 고성하셨던 의원들 많았거든요. 그거 일치 안 하기로 일단 여야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모처럼 합의했으니 윤재혁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잘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당 소속 의원들이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원내 지도부가 불러서 따끔하게 혼도 내고 이거 총선 앞두고 페널티도 주고 그래야 이 신사협정 잘 지켜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당하고도 허심탄회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좀 팩트를 좀 잘 확인하세요.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일 통화한다. 그건 사실과 너무 멀어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인선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시간을 좀 주세요. 목요일 이후에 훨씬 좋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전권을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보장받고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강조하는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통합해야 한다.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준석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순천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려 했는데 천하람 쪽이 거절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세를 낮췄어요. 이준석계, 유승민계,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에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천하람,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에 참여해서 연속 참여 맞지 않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다라고 수차례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하 의원님, 글쎄요. 지난해 혁신위 했다고 해서 이번에 혁신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 연속으로 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명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크게 보면 새로운 혁신위가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안고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준석계, 유승민계도 통합하게 함께 가자. 그런데 지금 모양은 공손하게 고사했지만 혁신위가 내민 손을 이준석계, 유승민계가 일단은 지금은 거절한 상황. 이렇게 봐야 됩니까? 거절? 뻥 찬 거죠. 뻥 찼다. 뻥 찬 거죠.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그 기자분들도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는 과연 뭐 비윤계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포함할 거냐, 의견을 구할 거냐라고 했는데 제안을 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제안을 했으면 그동안 밖에서 얘기하던 거 안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당 소속으로 당을 위한 거 아니에요? 혁신위원과 수석대변인은 정말 비중의 차이가 커요. 거의 뭐 이 말단의 수석대변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 천하람 위원장하고 저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저 직전에 수석대변인 하느라고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지역 구민들하고 많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당 위에서 힘들다니까 그냥 내년 총선 조금 힘들고 더 뛰어야 되고 하지만 와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천하람 위원장 뭐 총선 얘기하고 직전에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당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와서 해줘야죠. 그리고 저렇게 손을 내밀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안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말 못해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무언가의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저 혁신위원하고 그 안에서 바뀔
바꿔야 된다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 이거 관철 좀 기회를 달라고 합류하는 게 옳지 저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진정성이 잘 저 같은 놈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정익준 변호사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잘 수를 놨다라는 평가가 국회에서 나오거든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중요한 건 죄처라는 거예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딱 혁신위원장이 되자마자 했던 게 이준석 유승민계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건데 이 그림, 이준석 유승민계가 박정호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뻥찬 그림을 보면 이제 당원들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와 이준석계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인 위원장은 부담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컨대 제가 김진 앵커한테 저녁 살게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김진 앵커가 그때 약속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 저녁 한번 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 위원장은 어쨌든 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한테 혁신위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직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아무리 나이가 그 젊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사람이 천하람이고 그러니까 천하람 그 위원장한테 당협위원장한테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랬는데 본인이 약속 있다라고 저녁에 약속 있어서 밥 못 얻어 먹겠다라고 한 거니까 밥은 제가 봤을 때 산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뇨한 그 위원장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가 잘하면 뭐라 그럽니까?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인용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아재 개그 하는데 뭐 괜찮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이준석계까지 안고 갈 수 있겠어와 관련된 물음은 퀘스천 마크는 풀렸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계를 안고 가려 한다. 제안까지 했었다. 하지만 거절한 쪽이 누군지는 지금 드러가 난 상황이고 그 가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으르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컴퓨터 전문가죠. 이준석 제명 홈페이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롭게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홈페이지 개발을 마쳤다.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역시 안철수 V3를 만든 개발자.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반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일종의 한번 비꼬 왔죠. 이 두 컴퓨터 천재들의 아규.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저러는지 참 기도 안 차합니다. 지금도 대권 주자 아니세요? 어쨌든 그리고 10년 전인가요? 10년도 좀 지났군요. 대한민국이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정을 가지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 새정치가 지금 이준석 또 쫓아다니면서 물러나라 물러가라 이렇게 퇴마사처럼 하고 다니실 일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퇴마사 같다. 답답하다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재미롭군요. 퇴마사 같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뭔가를 거듭할수록 자꾸 깎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께 후속 질문 드리는데 퇴마는 필요한 상황입니까? 국민의힘에?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테마 호소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왜 천하람 위원장은 왜 대구 사람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이제 실제로 저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렵사리 그야말로 순천의 국민의힘의 어떤 깃발을 꼽는 데 있어서 지금 새로 들어온 혁신위원장의 제안도 거절을 하면서까지 왜 순천에서 정치를 하는지 저는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나는 천하람을 아깝게 생각하는 한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을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준석에 대한 홈페이지 개발을 할 거 아니라 자기가 정말 국민의힘 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발했어야 돼요. 자기가 정말 당수로 있을 때 그런 걸 안 하고 이전 당수에 대해서 쫓아내기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은 한가롭게 보입니다. 공천에 말하자면 나중에 공천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국감 막바지인데 모습을 드러냈군요. 10일에 국감이 시작됐고 13일에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24일 어제 국감에 첫 참석을 했고 대장동 재판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관건은 가결파를 징계할 건가, 징계를 안 할 건가, 티 안 나게 징계할 건가, 티 안 나게 징계할 건가가 관건입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니 절차에 따르자 윤리위에 넘기는 절차라도 시작하자 비공개 간담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하니 절차 개시도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전히 징계는 미룬 것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내의 친명 비명 사이에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소위 처분이 어떻게 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시기하다. 조국 장관은 입당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입당을 시켜서 그럼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의 어려움이 있겠죠.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한 것은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득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 현재는 거시기 상태다. 조국 출마에 대해 썩 내키진 않는다라는 반응으로 보이는데 뭐 시스템 공천 얘기도 합니다만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 후보들이 가 있다. 자객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도전자들이야 늘 있는 거니까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도전자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 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거나 또 친명 비명으로 나눠서 계파 싸움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 누가 봐도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민주당에는 누구 이렇게 안철수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표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안 찬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 안 차는 일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민주당의 모든 말과 행동은 총선 승리를 향해서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모두가 단단히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김진의 더 라방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